간밤 뉴욕 증시 개장 초반에는 셧다운 우려에 주춤하는가 싶었지만 결국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오히려 종가 기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로 했는데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임박한 가운데 간밤에 있었던 의회 재표결을 앞두고 만난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현재 시간 기준으로 자정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은 셧다운 되게 되는 거죠. 네, 재합의를 노린다고는 하지만 네. 연례 행사 같아요. 그러게요. 약 5시간도 안 남은 상황인데 벤스 부통령에 이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셧다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당이 서로 내탁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주로 불법 입국자에 대한 어떤 메디케어 네. 그 부분의 지원 관련해서 양당 간의 시각차가 큰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양당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지만 시장은 오히려 겪어본 일이라 그런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개장 초반에는 좀 하락하는가 싶더니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이죠. 네, 다소 분기말 윈도우 드레싱도 있지 네. 않았나 싶은데요. 자, 골드만삭스의 수석 전략가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보다는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4조 5천억 달러 돌파하기도 했고 또 어젯밤에는 화이자도 네. 지수 상승에 한몫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시장은 셧다운 우려는 변동성 야기 재료일 뿐이고 불확실성이라는 변수로는 더 이상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AI가 또다시 셧다운 우려를 눌렀습니다. 이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필두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또 투자자들도 셧다운이 실제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낙관하면서 증시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키워나갔습니다. 마감상 보면 다우지수는 0.18%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41%, 0.31%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또 엔비디아 했는데요. 밤사이 엔비디아를 등에 업은 코어웨이브가 메타와 140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파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엔비디아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소식으로 여전히 컴퓨팅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이 확인이 되면서 AI의 의구심이 줄어들었고요. 또 오늘 시티은행도 AI 인프라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엔비디아 시총을 무려 4조 5천억 달러를 뚫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애플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양전에 성공했고요. 다만 아마존은 간밤 신제품 발표 행사를 통해서 생성형 인공지능 음성 비서인 알렉사 플러스가 탑재된 여러 홈기기를 발표했지만 결국에는 1.17% 떨어졌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브로드컴은 최근 월가에서 맞춤형 AI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서가 여러 나오면서 오늘 0.61% 올랐고요. 테슬라는 곧이어 발표될 3분기 인도량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다만 메타는 오늘 나온 코어위브와의 계약에도 AI 지출에 대한 부담 속에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셧다운 가능성으로 향후 통화 정책에 혼란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일단 오늘 나온 데이터들은 대부분 금리 인하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고용 시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구인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구인 건수는 722만 7천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한 달 전에 비해서 약간 늘어나긴 했지만 신규 채용 건수는 전달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오면서 구인 공고에 비해서 실제 고용은 부진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특히나 실업자 1명당 빈 일자리 개수가 0.97로 떨어지면서 4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미국 노동시장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자발적 퇴직 비율도 소폭 내려갔습니다. 이 같은 고용시장의 최근 둔화 추세는 소비자 심리지표에도 반영됐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9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94.2를 기록하면서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전망치도 밑돌았습니다. 이는 주로 고용 불안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 측은 소비자들의 현재 일자리 가용성에 대한 평가가 9개월 연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수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인플레이션 압력도 약간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지난 7월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7% 오르면서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 측은 소비자 물가가 같은 기간에 2.7%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은 정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향후 CPI의 주요 항목인 주거비 둔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나온 지표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번 셧다운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들도 나왔습니다. 노무라의 수석 경제학자는 데이터가 적게 나올수록 연준이 점도표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다면서 이는 10월에 25베이시스포인트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셧다운에도 주식시장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1980년 이후 10번의 셧다운이 발생했던 동안 6번은 증시가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낙관론의 시장은 오늘 셧다운에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간밤 국채금리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고용시장 지표가 둔화세를 보이면서 이념물 금리는 약세를 보였지만 반대로 셧다운 리스크로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 또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 악화로 위험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장기물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장중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게 했던 금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셧다운이 가시화되면서 안전자산으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영향인데요. 금은 오늘도 0.66% 오르면서 온츠당 3,880달러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 증산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로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1.7%, 1.34%로 급락 마감했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총 4조 달러 고지를 밟은 데 이어서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엔 4조 5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날은 코어 위브의 메가딜 소식이 주가 상승 견인차 역할을 해줬는데 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고평가 논란에도 AI 인프라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주가는 화요일장 3% 가까이 뛰어 4거래일 연속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월가 역시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AI 인프라 확대를 위한 엔비디아 신제품 출시와 대규모 투자 계획이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것이다 판단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200달러에서 210달러로 높여 잡았고요. LSG 집계에 따르면 월가가 제시한 엔비디아의 평균 목표 주가는 213.34달러로 시티의 전망보다도 높고 전체 66명 중 60명이 매수, 그중 23명이 강력 매수를 제시하면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를 활짝 웃게 해준 코어웨이브의 메가딜 소식도 이어서 살펴보죠. 메타와 최대 142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 규모의 컴퓨팅 파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앞서 오픈AI와 계약을 최대 224억 달러까지 늘리겠다 발표한 지 불과 5일 만에 나온 호재입니다. 코어웨이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에 들어 투자를 받았고 돈을 버는 방식도 엔비디아의 AI 칩으로 구성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수익을 창출하는데요. 이번 메타와의 계약에도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 시리즈가 포함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1등 공신 역할을 해줬고요. 코어웨이브 주가는 같은 날 무려 10% 넘게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최근 다시금 떠오른 버블 논란에도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뉴욕 증시는 잘 달려주고 있는데요. 그냥 지나치기에는 다소 찜찜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랠리 주역인 엔비디아를 비롯해 빅테크들에서 최근 한 주간 내부자 매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금융당국에 제출된 공시를 보면 혹탄 브로드컴 CEO가 10만 주를 매각했고요. 엔비디아에선 마크 스티븐슨, 하비 존슨 이사가 각각 35만 주, 25만 주를 매각해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 비트코인 비투 전략으로 큰 재미를 본 스트래티지의 고위 임원진을 비롯해서 최근 주가가 급등한 SMR 대장주 오클로 등 곳곳에서 지분을 정리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증시가 고점에 다다랐나 하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이목을 끈 소식도 살펴보죠.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시절 미국의 반도체 부흥을 위해 시작한 우리 돈 10조 원 규모의 핵심 기술 지원 계획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2기에 접어들면서 러트닉 상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만들어진 단체를 반도체 비자금이라고까지 비난하며 지원을 철회하고 자금을 회수했고요. 연방기금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겠다며 기금 장악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후 각주에 약속됐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도 불투명해졌는데
있는데 상무부는 기금을 반도체 R&D에 사용할 계획이지만 보조금 수혜자 선정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밝혔습니다. 이렇게 기존 계획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을 직접 통제하며 더 나은 조건으로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과정에서 기업 지분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AI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기만 했던 오픈 AI의 곳간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는 소식도 짚어보죠. 올 상반기에만 43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 1년 전보다 16% 늘어나고요. 이 같은 추세라면 130억 달러라는 연간 매출 목표 달성도 무난해 보입니다. 같은 기간 순손실은 135억 달러로 여전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월등히 많지만 치열한 경쟁 속 인재들을 붙잡기 위한 투자와 더불어 연구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만큼 시장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고요. 실제로 회사의 몸값은 현재 약 5천억 달러로 올 초보다 2배 가까이 늘어 넷플릭스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빅테크급으로 커졌습니다. 또 꾸준히 새 돈줄을 찾는 데도 열심인데요. 챗 GPT에서 상품을 보고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내놓으면서 AI 올인원 구상을 하나둘 실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외교 카드 1순위로 떠오르며 고공행진 중인 보잉 소식까지 짚어보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맥스 737 기종을 대체할 후속 여객기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현재 초기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딴 사고로 당국으로부터 생산량 한도를 제한받기까지 하는 등 곤욕을 치러왔는데 이번 소식이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상승세로 돌아선 주가를 한 번 더 밀어 올려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 관련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는 소식에 국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대마초에서 추출되는 성분인 칸나비디올, CBD를 미국 노인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당 영상을 공유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초에도 수주 내의 마리화나를 덜 위험한 약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 영상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는 대마초 관련 종목인 캐노피 그로스가 17%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내 관련주들도 매수세가 몰렸는데 대표적으로 대장주격인 에머리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관련해서 오성 첨단 소재도 16%대, 파일 약품 4%대 올랐고 인벤티지랩까지 1%대 강세 보였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미 해군 칠함대 유지, 보수, 장비에 본격 착수한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칠함대 소속 4만 1000톤급 화물 보급함이 정기 정비를 위해 울산 연포부두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미국 내 LNG 프로젝트가 잇따라 진행되고 미국 선박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 것도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그간 한미 관세 협상 교착으로 잠잠해졌던 마스카 프로젝트의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조선업 주가가 간만에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HJ중공업은 8%대, 앞서 전해드린 HD 현대미포와 HD 현대중공업은 각각 5%와 4%대 강세 보였고 대한조선까지 2.9% 상승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이 중동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의 무기 증산이 난항을 겪는다는 소식에 국내 방산주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자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을 공개하고 이스라엘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평화 구상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을 전원 송환하고 비무장화에 동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72시간 내에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전면적 공격을 전폭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전문가들은 존재하길 스스로 포기하라는 수준의 최후 통첩을 하마스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어제 방산주들 일제히 강세 보였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특히나 4.5%대, 풍산도 2%대 상승세 보였고 빅텍 1.29%, LIG 넥스원도 1.18% 올랐습니다. 디램 반도체 재고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가격은 오르며 7년 만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반도체 후공정 기업의 주가가 강세 보였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세계 디램 제조 업체의 평균 재고는 3.3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 재고가 평균 3주에서 4주였던 것을 고려해도 낮은 수준입니다. 반도체 호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스템 반도체와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반도체 후공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협력사죠. LB세미콘이 대표적으로 12%대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였고요. ICTK도 9%대, 네오셈도 6.5%대 상승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도 5%대 강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삼 분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계절적 약세 우려에도 우리 시장 지난 한 달 동안 코스피가 7%, 코스닥 6% 상승하는 좋은 흐름 연출했습니다. 다만 9월의 마지막 거래일엔 양지수 아쉽게 마무리했습니다. 3,500 돌파는 확실히 쉽지 않은데요. 이제 4분기의 시작인데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고 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상승 출발했던 양 지수 결국 모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가 0.2% 내려 3,424포인트에 마무리됐고 코스닥도 0.6% 약세로 841선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긴 휴장을 앞두고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지자 투자자들이 신중 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시장 수급 상황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에선 외국인만 사자 포지션 취했는데요. 13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기관이 558억 원 팔아냈고 개인도 156억 원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반대로 외국인만 1,807억 원 팔아냈습니다. 기관은 220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들도 1,9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기록했지만 지수의 하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단에선 다시 조선과 방산 대표주가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미국의 미사일 생산량 증대 소식에 4% 넘게 뛰었고요. HD 현대중공업은 미군함 MRO 사업이 본격화한다는 보도에 역시 4.7% 강세 보였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현대차 제외하고 모두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선 두 종목만 상승불 켰는데요. 펩트론과 파마리서치가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등 나머지 제약바이오 대표주들 약세 보였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 등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의약품 가격 인상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서 우리나라도 약값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쪽에는 악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요동치고 있는 환율 어제도 1,400원을 웃돌며 마감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4원 20전 상승해 1,402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도 환율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자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이 나타나며 원화에 약세 압력을 준 데 따른 것입니다. 오늘 새벽 6시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1,404원을 기록했는데요. 외환시장 오늘도 1,400원을 웃돌며 출발하겠습니다. 5월에 팔고 10월에 돌아와라라는 오래된 주식 격언이 있죠. 이미 우리 시장 9월부터 상승 랠리를 보였던 가운데 10월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배당과 실적에 주목했습니다. 우선 하나증권은 배당 ETF 설정액이 이번 주에 반등했고 배당소득 최대세율이 25%로 하향될 가능성이 높다며 고배당주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고배당주로는 롯데지주와 SK텔레콤, GS건설, GS, 롯데정밀화학 등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4분기 소입엔 기관과 외국인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만큼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 더불어서 기관과 외국인 매도가 집중된 종목군의 성과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KB증권은 기업들의 실적이 반등하는 만큼 4분기에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는데요. 보통 외국인이 원화가 강세일 때 주식을 더 많이 사지만 최근에 환율과 상관없이 수급이 움직이고 있죠. 환율 변화를 뛰어넘는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만약 액티브 위주의 외국인 매수가 지속된다면 산업재나 IT 같은 기존에 매수하던 3분기 실적 기대감이 큰 업종에 대한 선호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KB증권은 반도체와 증권 업종을 추천했는데요.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FE를, 그리고 금융 쪽에서는 한국금융지주를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10월에 첫 거래를 준비하는데 참고하시죠. 오늘 일정입니다. 오늘은 중추신경계 전문 제약기업인 명인제약이 코스피에 상장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의약품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하고 있고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어서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새내기주 주가 흐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방산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가자 전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핵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방산주가 부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셧다운 우려를 무시하며 사흘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이 상승한 만큼 국내 반도체 투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 프리마켓에서는 반도체 투톱 모두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0.7% 반등하며 84,500원, SK하이닉스가 1.73% 오름세로 거래가 35만 3,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0.58% 오름세로 34만 9,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은 양호한 모습입니다. 0.5%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5위권 내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 0.45% 내림세입니다. 현재 110만 2천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총 5위권까지도 확인하시죠. 의약품 관세와 관련한 불안정한 이슈가 있었지만 일단 알테오젠이 상승합니다. 2.1% 오름세, 거래가 46만 8천원이고요. 에코프로 BMD 0.35%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11만 3,400원. 펩트론이 0.67% 반락하면서 29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0.3% 오름세로 4만 7,600원. 파마리서치도 상승세 유지합니다. 0.67% 오름세로 60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0월의 첫 거래일이 곧 개장됩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와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9월이 지나갔습니다. 되돌아보면은 9월 달 꽤 괜찮았어요. 특히 S&P 500 같은 경우는 진짜 괜찮은 9월이었는데 체감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때는 또 저희가 종목 얘기 많이 못 해드리고 이럴 때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이제 머니랩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종목에 대한 정보를 좀 다양하게 얻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 다드린 정보는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채널에 비해서 우리 패널 분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종목을 언급하시는 거는 네. 좀 조심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다소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 갈증, 네. 머니랩에서 머니랩. 예. 네. 앱이에요, 랩이에요. 머니랩. 랩. 랩이죠. 예, 랩. 연구소. 예, 예. 랩. 머니랩. 네. 그러니까. 오늘 정확하게 알려주시네요. 예. 와, 근데 저 뭐랄까 어제도 좀 미국장이 조금 개장할 때 약하나 뭐 마지막 날 좀 뭐 약밥으로 가나 싶었는데 기어 이제 플러스로 돌리고 가네요. 개장 초반에는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예. 네. 어떤 그 제가 매일 참고하는 시황 저기에서 썸네일에서 셧다운이라고 쓰고 셧업이라 읽는다 했는데 이제 뭐 셧다운 지금도 셧다운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 유수 매체들이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헤드라인을 달고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다들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연례 행사처럼. 네, 그렇죠. 그렇다는 이게 거죠. 7년 만에 이제 셧다운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 네. 사실 7년 만이라고 하면 되게 뭔가 좀 큰 이슈 같은데 글쎄요, 뭐 그렇게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장 주말에 나올 이제 지표가 이제 지연이 되고 네. 또 그 이전에도 신용 등급이 좀 한 차례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그랬죠. 이런 부분에서는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참 뭐 대통령이나 부통령이나 강성이죠 지금 미국. 네. 예, 쉽게 안 물러설 것 같고. 그러게요. 근데 시장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내년쯤에 가면은 네. 뭐 5월 시작하면서 이렇게 방송에서 세린메이 얘기 9월에 가서 이제 9월은 다소 계절성이 있었습니다. 네. 하는 얘기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2025년 한번 했으니까. 그렇죠. 한번 겪어봤으니까. 예. 최고였어요, 9월 달. 그러네요. 엄청납니다. 예, 오늘 한번 모셨는데 한번 좀 따져봐야 될. 따져보는 게 조목조목 짚어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아니 9월 하반을 조심하라고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요.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큰일 하셨습니다. 우리 송 대표님이. 감사합니다. 지구를 살리셨어요. 지구를 살리고 주식 투자자를 살리시고. 근데 문제는 이 지수 엄청난데 이렇게 모든 투자자들이 막 이렇게 해피하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는 좀 그러게요. 여전합니다. 그냥 지수 투자하셨으면 그냥 오히려. 지수 투자는 예, 뭐 그냥 마음 그렇죠. 편하게 가는데 네. 개별 종목을 가면은 항상 알지만 내가 사면은 빠지고 팔면 오르고 팔면 올라요. 예, 이게 늘 이게 이제 희한하죠. 예, 네. 머피의 법칙처럼. 예, 그래서 특별히 사실은 정말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움직일 거면 차라리 지수를 사는 것이 마음 편하게 그냥 쭉 갖고 가는 게 오히려 과거의 경험상 뭐 우리 미국에서 몇십 년 봤고 네.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놓고 보면 그냥 소위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시장에. 그러니까 소위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이라고 그래서 네, 항공모함처럼 큰 비중은 네. 지수에다 투자를 해놓으시고 나머지 좀 작은 비중을 재미삼아 예.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뭐 이 방식이 오히려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 돈 태우시는 분들이 재미삼아라는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왜 재미삼아라 말씀드리냐면 비중이 크면 재미가 없어지죠. 조마조마해지고. 복권을 내 월급 다 놓고 복권 사시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러니까 제가 봐기 세틀라이트라는 거는 작은 비중을 가지고 변동수 큰 데에다 한번 해보시는 거 뭐 이런 건 괜찮은데 네. 큰 나의 돈을 엄청나게 큰 변동성에 넣는다. 그 쫄려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요. 어때요? 셧다운 지금 좀 전에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과거에 그게 이제 소위 이제 학습 효과죠. 네네네. 그러니까 아예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맨 마지막 올해 이번에 많이들 보셨을 찾을 것 같은데 지난 50년간 총 20번의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셧다운이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줬던 거는 1970년대까지 가야만 이제 확인이 되고 네. 그 이후로는 시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 좀 작게 이게 하이라이트 박스를 해놨는데 저 아래만 보시면 되는데 지난 20년, 그러니까 50년간 수번의 그러한 그 셧다운
과정에서 실제로 주가에 미친 영향은 거의 제로다. 네네. 예,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시장에서 거의 전혀 이제 네. 신경을 쓰지 않는 이제 이 분위기로 가고 있고 가장 7년 전에 가장 최근이 그때도 주인공은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2018년도 12월에 시작해갖고 34일 역대 최장 기간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 소위 셧다운 전에는 주가가 꽤 빠졌었고요. 네. 셧다운 한 그 과정에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기간에 그 일을 셧다운이 좌지우지한 건 아니고 연준이 사실은 좌지우지한 거죠. 네. 그 전까지 2018년에 사실은 하반기에 그 당시도 파월이네요. 파월이 계속 금리를 인상했었거든요. 네. 그것이 12월이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 이제 더 이상 금리 안 올려 하는 얘기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셧다운 자체보다는 결국은 FOMC가 더 중요하다. 네. 그때 교훈이 18년 마지막 셧다운 때 나타났다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과 그때를 비교하면은 이제 뭐가 차이가 있냐. 그때는 주가가 2018년도 하반기 기억하시겠지만 11월, 12월에 엄청 빠졌습니다. 네. 주가. 지금은 오히려 지금 엄청 올라와 있는 상태죠. 아. 일단 그 두 가지가 좀 다르다라고 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은 다들 우리가 셧다운을 걱정 안 하는 이유는 잠시 우리 디톡스도 하잖아요. 일부러 간헐적 단식도 하고, 네. 그 정부도 간헐적 단식하는 거죠. 잠시 쉬는 거잖아요. 네, 네. 무급 휴가 줘갖고 조금 쉬었다가 뭐 돈은 못 받지만 좀 쉬었다가 되돌아오는. 그러니까 당연히 돌아오는 거에 있어서 의구심이 없었는데 이번은 좀 다를 수가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그 무급으로 간 사람들 중에 다 돌아오지 못할 수 있어라고 이제 해고하겠다는 거죠. 영원히 못 돌아올 수 있어 예. 얘기를 하는 거고, 만일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그거는 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로 실현이 된다면.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당장은 과거의 경험 때문에 셧다운 자체가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되느냐 여부, 그다음에 해고되는 대상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건 경제 지표잖아요. 그렇죠. 예.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와야 될 경제 지표 네. 이러면 안 나옵니다. 고용 지표. 그 다음 주에 나와야 할 CPI, PPI 지수도 안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얼마나 장기화될 거냐. 그러면 이건 마치 FOMC가 안개 잔뜩 꼈는데 지금 운전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체 투자 그 소위 그러니까 대체 지표 가지고 의사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조금은 사실은 이번에 과거와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이제 폴리마켓에서 어제 밤까지 85% 정도였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체크해 보니까 95%까지 예. 올라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셧다운은 거의 확정이다. 다만 이제 앞으로 얼마나 갈 거냐, 그때 연방 그 공무원들을 누구를 얼만큼 자를 거냐, 이제 이것이 결국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이 이러네요. 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제 기자들한테 한 얘기인데, 우리는 셧다운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이제 민주당에게 자꾸 이제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나쁘고 또 그들이 되돌릴 수 없는, 그리고 엄청난 수의 인력을 해고하거나 그 민주당 쪽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인데, 아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 좀 뭔 일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뭔가 좀 타격을 줄 것 같은.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도지 그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세워서 하던 예. 도지가 하다가 멈췄잖아요. 멈췄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마무리 짓는 기회로 지금 활용을 하려는 듯한, 네, 지금 이참에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라고 지금 생각을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다만 지금 여론이 또 그럼 중요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은 이것이 예. 다 결국 내년 중간선거에 영향을 줄 텐데, 오늘 아침에 제가 체크한 블룸버그에서 보여줬던 여론은 적어도 지금 45대 35 반대가 이거 문제다. 45 지금 셧다운.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이냐? 이거는 트럼프 책임이다. 그러니까 45. 그다음에 민주당 책임이다. 35. 그 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도가 상당 부분 그 공화당의 책임을 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은 트럼프가 원래 이제 이런 것도 판단 잘해서 뒤로 또 물러서기도 잘 하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물러서 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 이제 9월달 지나고 보니까 정말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산별로 수익률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주식시장 상당히 좋아서 다행이다 생각을 네. 하는데 이게 그 뭐랄까 일단은 자산군에서 놓고 보면은 주식시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았느냐? 네. 또 이게 안타깝게도 금이 여전히 또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금값이 고공행진 중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연초유효 45%. 와. 예, 지금 S&P 500 되게 우리 많이 올랐다고 그랬는데 예. 20%못 올랐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금 가격이 9%, 9월에도 여전히 9%. 네. 근데 2, 3등도 보면은 원유 원자재예요. 다 실물 자산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맨 우측으로 가지면 달러 지수가 제일 좀 헤맸고 네, 네. 비트코인 뭐 이런 순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세계 주식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실물 자산 시장이 네. 금융 자산 시장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구원해도 여전히 보였고 네. 연간도 사실은 거의 저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시장은 확실하게 뭐랄까 그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자산군 안에서 차별화시키면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자산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지역별로도 놓고 보면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빠지고 월요일 오르고 뭐 이렇긴 했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걱정이 잠깐 주말 동안 있었긴 했지만 역시 9월에도 우리나라가 1등 했습니다. 거의 9% 올라서 1등해서 연초 이후로도 우리가 아마 금만큼 올라간 글로벌 그 주식시장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어요. 한 45% 비슷하게 올라간 우리나라가 여전히 이제 1등을 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의외로 신흥국이 그 다음에 좋았었습니다. 9월달 내내 신흥국이 상당히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약달러 통화 약세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신흥국들이 상당히 좋았고 나머지가 이제 미국 뭐 세계 이기 한 2, 3%대 상승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시장의 큰 흐름은 9월달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신흥국 내에서도 우리나라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정말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9월 달에 제가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제가 9월 달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반대로 시장을 올랐는데 예. 한국 시장이 1등을 했기 때문에 다 제 탓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탓이 아니고 덕분이죠. 아, 네. 예. 예, 뭐라도 이게 빌런 노릇을 했더라도 예. 어쨌든 주가가 오르면 다 좋은 거니까. 네. 그때 상반월, 그러니까 9월달 중에서도 왜 중순 전까지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상반월은 좋았을지라도 하반월은 또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 자료를 소개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NDR 리서치라는 데에서 분석을 한 걸 제가 소개시켜 드렸죠. 예, 근데 네.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하반월도 좋았고.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또 그렇게 해 주셔야 또 이렇게 좀 뭔가 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한 뷰를 또 제시해 주셔야 시장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를 때 의심을 제공해드리는 의심의 벽을 제공해드리는 측면에서는 저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 그 왜 한때 그 국가대표 감독 누구 때였나 그 닭공이라고 닥치고 공격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축구 뭐 수비고 뭐고 할 것 없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하반을 조심합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강하게 시장에서 이제 벌고 계신 분들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닭매, 닭롱, 닥치고 매수, 닥치고 롱. 아, 뭐 지금 신조어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뭐 어쨌거나 이제 드립도 안 되네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갑자기 이제 또 그 얘기들이 나와요. 이래저래 이제 시황을 다루는 매체들도 약간 서로 비슷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유행이 있고 한데 진짜 유동성 얘기를 많이 해요. 진짜 쏟아지네요. 각종 데이터를 보니까 글로벌리 엄청나게 누가 이렇게 돈을 푸나 싶을 정도로 전반적인 얘기는 보니까 유럽 쪽하고 일본 쪽 그리고 중국까지 해서 돈이 많이 풀린다 하는 걸 일단 지표상으로 막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송 대표님도 그거 하시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돈은 풀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 말씀 주신 대로 냉정해 보면은 그게 이제 그걸 다 좀 구분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구분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거는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을 했으니 예. 일단은 이제 유동성이 좀 더 나아지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은 금리 인하를 잠시 멈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유동성이라기보다는
재정 투입이죠. 사실은 재정 투입. 그래서 독일 중심으로 재정 투입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돈이 풀리는 또 다른, 이거는 좀 방향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 전 시장에 골고루 퍼지는 거고, 재정은 특정 분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 둘의 이제 그 효과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본은 냉정해 보면 좀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10월 달에는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년물, 30년물 다 어제도 또 계속 예.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일본이 유동성이 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국은 반면에 이제 금리 좀 계속 좀 지준율이나 이런 걸 좀 낮추면서 돈을 풀려고 하고, 사실은 이번에 연휴 앞두고 뭔가 좀 세게 할 것 같았는데 아직은 그렇게 큰 얘기는 없죠. 상대적으로는. 네. 하지만 어쨌거나 방향성 자체는 추가 부양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그 전 세계를 갖고 최근에 금리 인하 횟수를 보면 역대급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보면 100몇십 번 뭐 이 정도 되거든요. 160배. 이거는 지금 사실은 침체 없이 이렇게 많았던 적은 지금이 제일 높은 상황인 것 예.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글로벌리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횟수를 다 합쳐보면은 그 말은 맞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사실은 다 주식 시장에 지금 다 붙어 있는 이유가 그거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 미국,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미국에 투자 많이 하는데 같은 속도로 국내에서도 지금 예탁금 상승률이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76조 원 지금 역대 최고 수준까지 지금 예탁금이 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신다면 전 세계적으로는 다 지금 주식 시장에 엄청나게 올인하고 있는 것만은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환율은 1,400원 수준인데 사실 달러 인덱스 놓고 봤을 때는 원화가 유독 약세인 네. 것 같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예. 이제 사실은 좀 짧게 놓고 보면은 미국 달러에 대한 이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들어 사실 나타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의 이제 달러도 사이클이 있는데 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한 6, 7년 오르고 6, 7년 빠지고 네. 한 12, 3년 정도의 사이클로 오르고 내리는 게 이제 지난 50년간 미국의 달러의 사이클인데 네. 최근 한 14년간은 강달러가 그냥 쭉 계속 왔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도 이후로는 계속 강달러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난 50년간 최장 강달러 사이클이거든요. 네. 이제 이것이 올해 들어와서 이제 확실히 좀 꺾이고 있는 것 같다. 느낌이 이제 확실히 이제 시장에서 들고 있는 거고, 최근 한 달만 짧게 놓고 봐도 지난주 주말 전후로 막 호들갑이었죠. 우리나라 달러 이제 워낙 뭐 엄청나게 약세 가는 거고 미국 달러 엄청 강세 다시 가는 거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아니고 일본에나 한국 원화, 인도네시아 루피아, 영국, 캐나다, 인도 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약달러 기조가 한 달 정도는 그러니까 강달러 그 자국 통화들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났었고요. 반면에 왼쪽 편에 보시면 남아공, 브라질, 멕시코 이런 데가 강세였습니다. 네. 잘 생각해보면 이들이 다 자원부국들이에요. 원자재가 많이 예, 나오는 데들입니다. 예. 아까 우리가 9월 달 앞서서 실물 자산에서 금, 예. 원자재, 원유가 좋았잖아요. 네. 다들 이런 데서 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브라질은 미국으로부터 50% 관세 맞는데도 강 브라질 레알화가 지금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시장에서 실물 그런 그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의 통화에 적어도 지난 9월 달 한 달 정도는 뭔가 그 후한 점수를 준 것만은 맞고, 긴 호흡에서 놓고 보면 지금 금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는 예. 사실은 원래는 미국 달러로 외환 보유고를 꽉꽉 채웠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꽉꽉 다 채우고 있는데 이제 달러에 대한 신뢰들이 중앙은행들이 지금 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떨어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금을 사 모으고 있거든요. 중앙은행들이. 결국은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는 역대 최고로 지금 미국이 1950년만 해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 금 보유에서 절반이 다 미국이었거든요. 네. 지금 20%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아하. 지금 그리고 나머지가 그럼 역대 최고로 갖고 있는 거죠. 네. 결국은 미국 달러에서 지금 다 도망 나오면서 중앙은행들이 다변화시키고 있고, 그중에 금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현재 미국이 재정 이 정책을 바꾸지 않는 상, 지금은 냉정히 보면 방만한 거잖아요. 요즘. 예. 그 방만한 거를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서는 금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우상향 가능성이 점점 더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달러 얘기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송 대표님 가져오신 자료가 하나 눈길을 끄네요. 미국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하고 뭐 엮어 놓으신 거. 네네네. 이거는 얼핏 갖고 오신 그림만 봐서는 달러가 강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보시나 보네요. 예, 1차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지난 주말부터 이 차트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상당히 이제 월가에서 많이 회자되는 회자된 차트입니다. 차트다. 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서프라이즈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했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샥 하는 거는 예상치 대비 더 오면은 이익이 더 좋은 많이 거고, 나오면 서프라이즈가. 서프라이즈, 샥은 더 안 좋게 나온 예, 거. 예. 마찬가지로 경제 지표도 예를 들면 물가나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좋으면 서프라이즈, 나쁘면 샥인데 붉은색 선이 올라가면 이제 서프라이즈인 겁니다. 네. 보시면 최근 들어서 9월 달 들어서 붉은색 선의 위로 강력하게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유는 아시겠지만 관세나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코노미스트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추정하다가 예상 밖으로 더 좋은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붉은색이 위로 서프라이즈 지수가 급등을 하다 보니 통상 이것은 동행하거나 후행하면서 검정색 선, 즉 미국 달러 지수가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 이제는 다시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럼 적어도 미국에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대해 볼 만한 거죠. 지금 제일 답답한 게 미국 달러가 약세 가는 네, 거잖아요. 네. 미국에서 돈 번 거 원화로 네, 바꿀 네. 때 손해 보니까 예. 이거 이제 걱정들 해서 지금 이것 때문에 다시 강달러 돌아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들이 시장에는 확실히 좀 커진 것만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저기다가 자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약달러, 뭐 위크 달러, 위클 달러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하니까 투기 세력들이 달러 매도 쪽으로 쉽게 투기 세력들은 달러 매도 쪽으로 따라가고 싶은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아마 2주 전쯤에 그 미국의 주식은 투자를 많이 하는데 여전히 해지하는 비율, 환해지 살짝 비율이 이제, 예. 80%가 넘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지금 달러에 대한 변동성은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좋은 주식과 미국의 달러를 이전에는 동일시했는데 이제는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사실은 이게 약간 일화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게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미국의 국채 금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사채 금리하고 어느 게 더 높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론적으로 미국 국채 수익률이 낮아야죠. 그렇죠. 예. 역전됐습니다 지금. 예. 괜히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 보면 그렇죠. 답이 거기 있는 네, 거죠, 답이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이 일이 프랑스에도 똑같이 있었고요. 이제 미국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는 똘똘한 괜찮은 우량 기업이 그 나라 정부보다 더 믿을 만하다는 거죠. 정부들이 너무 방만하다. 근데 사실은 이거 냉정해 보면 이게 방만하다고 욕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그 시장의 어려움을 떠안으면서 부채가 늘어난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뻐꾸기 부는 사연이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어느 정도 멈췄어야 했는데 못 멈추고 지속적으로 좀 부채가 늘다 보니 이제는 너희들이 돈 갚을 수 있을지 잘 자신이 없어. 그러면 차라리 지금 사실은 현재 현금 많이 있고 현금도 잘 벌어들이는 기업이 더 나아. 그러다 보니까 우량 기업들의 금리가 그 나라의 그 국채 금리보다 더 낮아지는 역전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지금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의 트레저리 두 개 말씀드린 거고 결국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달러가 지금 약세로 가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아까 그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자체는 지금 상당히 잘 나오잖아요. 뭐 지금 3분기에도 뭐 GDP 나오는 성장률 되게 좋다고 나오고. 근데 그 안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 다 후행적인 지표들입니다. 소비, 지출 뭐 이런 거. 소비는 침체 직전까지도 계속 쓰다가 훅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선행적이보다는 후행적인 지표들이 많은데 선행적인 지표를 하나 제가 갖고 와봤는데 미국의 선행적인 지표를 한 주에 로 집중해서 보자 하면 딱 한 군데 보면 된다. 거기가 뭐냐면 네바다주다. 라스베이거스 있는. 맞습니다. 네바다주의 고용을 보면 향후 미국의 흐름, 경기가 지금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할지를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쪽은 다 서비스 직종일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정확히는 보면 대부분 관광, 카지노, 엔터테인먼트 이게 대부분의 고용 일자리를 창출하잖아요. 근데 저게 지금 이번에 8월 달에 드디어 역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역성장으로 돌아선다는 얘기는 미국의 상위 20%는 돈을 펑펑 잘 쓰고 있지만
나머지 80%는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라스베가스로 여행도 못 가는 거죠, 한마디로. 이러다 보니까 저기에 이제 일자리가 드디어 이제 감소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제가 이전에 이렇게 지금 그 라스베가스, 그러니까 네바다주의 일자리가 급격히 둔화되는 시점에 보면은 실제로 미국의 침체가 있었던 걸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현재 나오는 후행적인 소비 지출 지표를 보면 상위 10%가 주가로 돈을 많이 벌어서 펑펑 잘 쓰고 있지만 나머지를 놓고 보면 미국의 경기가 정말로 헬시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상당히 건강한 상황은 분명 아니고 앞으로도 이 네바다주가 여기서 반등해서 올릴지 앞으로 이게 뚫고 내려갈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차트라서 앞으로도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은 지금 네바다주의 고용 일자리 매달 나오는 거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네바다주 야, 그 50개 주 가운데 네바다주. 네. 근데 오히려 쉽지 않습니까? 딱 하나만 보면 되니까. 하나만. 그렇죠. 예. 아니 저기가 라스베가스에 있는 건 아는데 그랜드 캐년도 저긴가? 유타주인가 네바다주인가? 그랜드 캐년은 그거는 헷갈리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마 근데 그랜드 캐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스베가스 가면 그랜드 캐년 관광을 패키지로 같이 묶어서 이렇게 헬기 하죠. 관광을 하니까 네. 거기 있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또 저 분장실에 우리 또 스텝 쌤이 집에 갔어요. 네바다예요. 본가가 그쪽. 베가스에 갔는데 추석 연휴 이후에 다가오면 네바다 현지 경기 그거 생생하게 한번 듣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좋네요. 아니면은 네. 찍어오라고 해야겠네요. 네네. 어제까지 그러니까 톡했는데 아침까지 톡했어요. 뭐 좀 찍어오라고. 놀지 말고 좀 이거저거 그거 네. 하라고. 아니 거기서 그 호텔들 한번 방문 좀. 인앤아웃 치폴레 가서 먹겠다고 천국의 계단부터 오르던데 찍어오라고 해야겠어요. 그 호텔들 좀. 호텔들. 예.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실물 경기를 네. 현장 모습으로.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호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3,43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843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엔비디아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이고 반도체 섹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SK하이닉스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4만 8천 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09만 5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권 예상되고 HD현대중공업 호가는 51만 4천 원, KB금융 11만 4,600원으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네이버 예상 체결가 26만 4천 원으로 1%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어제 또 물량들이 나오면서 1% 하락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호가는 46만 8천 원이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펩트론, 하마리서치는 지금 호가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리가켄바이오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 13만 9천 원이고 레인보 로보틱스도 1.4% 하락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ABL바이오가 상승 예상되죠. 호가는 9만 3,100원. HLB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삼천당제 예상 체결가는 21만 원으로 2% 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는 6분가량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장에서는 반도체라든지 제약 바이오 쪽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장님 오프닝 때 화이자 말씀 주셨는데 이제 뭐 약가 인하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예. 제약주들의 영향이 있고요. 요즘 우리 또 네? 머니랩 이상으로 또 이렇게 활약하시는 우리 정민 앵커 요즘 촉이 좋으시잖아요. 아니에요. 어제는 또 마리화나 또 아주 관련주를 갖다 언급하셨는데 오늘은 살짝 또 이렇게 네, 소장님한테 앞서 얘기한 거야.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왠지 SOFC 쪽인 것 같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뭐 아니 그게 이유가? 제가 뭐 그게 아니라 이제 뉴욕 증시에서 블룸에너지가 많이 블룸에너지가. 올랐어요. 네, 블룸에너지가 한 15% 급등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엮으면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온사이트 연료전지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이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죠. 예. 최종 판단 우리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뭘 기대해야죠? 정민 효과. 아니.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예. 어쨌거나 지금 뭐 동시효과 보니까 저 정도 이제 뭐 야간 선물과 비슷한 흐름인데 어쨌거나 뭐 사인은 나왔어요. 우리 송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그거 얘기하셨잖아요. 네바다주 일자리 지표를 가지고 체크하면 된다. 또 이제 그쪽 지표 봐서는 미국이 그렇게 뭐 실물 경기나 이런 쪽이 좋지는 않다라고 사도 좋다는 사인을 주셨잖아. 네네. 그죠? 예, 그렇죠. 사도 좋다.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아까 그 지표는 그러니 사실 순전히 이제 관광이나 이런 걸로 엔터 네. 뭐 이런 걸로 먹고 사는 네바다주인데 저런 식으로까지 역성장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그렇게 실물 경기는 안 좋긴 안 좋은가 보다, 그죠? 일단은 올해 들어서 특히 좀 심한 가장 큰 이유가 소위 말하는 안티 아메리카, 안티 US가 늘었잖아요. 트럼프 이후에. 예. 그 캐나다 사람들이 여행 많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유럽 사람들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일단 이거 심하고 가장 지금 당장 지금 여기 하나 더 타격 얻는 거는 셧다운 되면 대략적으로 미국의 항공 산업의 한 5% 정도, 3%에서 5%가 이 연방 그 직원들이 출장 가는 걸로 잤는데 셧다운이 또 영향 줄 거고. 그 대부분 저기에서 마이스라고 그래갖고 컨벤션 센터에서 회의, 국제 회의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약화된다. 뭐 사실은 이런 현상들이 지금 라스베가스에 나타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느끼지만 좀 여유롭고 풍족하면 여행도 다니고 많이 돈도 쓰러 다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확실히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가장 단아의 지표로 보면 우리는 따지면 옛날에는 제주도였으면 네. 미국이야 네바다주 아닐까요? 하와이일까요? 네바다주일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죠. 서부 쪽으로는 라스베가스 한번 가보는 거, 저 위쪽으로는 나야가라 한번 가보는 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면은 뭐 그건데 꿈인데, 야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비자 쪽에 어떤 정책이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들어가다가 혹시 무슨 뭐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낭패를 볼 수도 있고 또 영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잠시 나오는 것도 요즘 불안해하더라고요. 못 나오죠, 사실은 지금은. 네, 그런 경향이 좀 없잖아 있더라고요, 미국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얘기 좀 하면은 네. 우리는 지금 OECD가 우리 경제 성장 전망 금년에 1%, 내년에는 그래도 한 2.2% 금년보다는 좋을 거라고 보는데 무슨 뭐 내년이 금년보다 좋다는 OECD 나름의 근거가 있었나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기저효과겠죠. 기저효과. 예, 첫 번째는 기저효과고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 성장률 좋습니다 지금. 지금 미국이 EPS 성장률이 12~13%인데 사실 자사주소가 빼고 나면 10% 남짓이거든요 사실은. 자사주소가까지 포함해서 EPS가 12~13%지. 근데 우리나라는 자사주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예상 향후 12개월이 1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익 성장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지만 지금 100조 정도의 채권을 찍어서 내수 부양하고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 다 GDP 성장률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느낌은 지금 현재 가장 최근 걸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 OECD에서 월드 그러니까 이코노믹 아웃룩 뭐 이제 이거 나온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2.2 보고 있고 미국은 1.5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열어주시면 사실은 우리가 1,000원대, 1,100원대 그 환율 미국 달러 대비 그걸 당연스럽게 우리가 느꼈는데 이게 1,200원, 1,300원, 지금은 올해 평균이 1,400원입니다. 1,410원. 네. 지금 원래 연초에 1,500원까지 갔다가 좀 내려온 거긴 한데 최근 한 달 살짝 올라갔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평균 환율이 올해 1,400원이거든요. 그럼 이게 정상이냐? 우리가 미국보다 성장률이 계속 낮으면은 정상이 되겠죠. 뉴노멀이겠죠. 근데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막대기가 붉은색 위로 올라간 거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성장률이 더 좋은 거고요. 아래 파란색은 미국이 우리보다 성장률이 더 좋은 네네. 겁니다. 길게 보면 지난 5년간 미국이 우리보다 성장률이 훨씬 좋았어요. 네. 지난 5년간.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도 차이가 나고 미국이 당연히
달러가 환율 대비, 그러니까 원화 대비 좋을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사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가 약 원화를 갔는데 드디어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쨌든 이 우리나라의 얘기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보자 개장합니다. 네, 오늘 10월 1일 수요일 10월달 첫 거래일 개장이 됐습니다. 이제 9월달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 주식시장 흐름 꽤 괜찮았고요. 또 간밤 뉴욕 증시도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고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번 주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도 있습니다만 시장은 일단 좀 상승하는 에너지가 조금 더 강한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양시장 출발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지금 0.5% 상승입니다. 3,444, 코스닥도 0.5% 오름세 846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4% 올라갑니다. 85,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8% 상승합니다. 지금 35만 3,500원. LG 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7% 올라갑니다. 100만 4,000원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떨어집니다. 110만 원이고 현대차가 0.7% 상승합니다. 21만 6,5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올라가고요. 이 가운데 HD 현대중공업 어제 조선주들 좀 올랐었는데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KB금융 보합권이고 현대중공업 다시도 지금 보합권으로 낙폭 축소하는 상황이고 보합권에서 등락이 좀 이어지네요. 네이버가 0.3% 하락합니다. 26만 7,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하루 만에 어제 낙폭을 또 많이 합니다. 지금 2% 반등 보여줍니다. 46만 8,0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올라갑니다. 11만 3,600원. 에코프로도 소폭 오름세고요. 팩트로는 좀 떨어집니다. 29만 8,000원. 그리고 파마리서치 0.5% 하락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2% 올라갑니다. 14만 2,200원. 레인보 로보틱스는 하락합니다. 30만 7,000원이고요. ABL바이오가 1.9% 상승합니다. 9만 4,200원이고 삼천당제약 21만 8,000원으로 1% 상승세입니다. HLB도 올라갑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움직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범한 퓨얼3 3% 상승세 29,450원이고요. 아모센스가 7% 이상 올라갑니다. 8,910원 선이고요. 지금 두산 퓨얼셀이 5.9% 강세로 32,200원. 그리고 미코도 2% 상승세고요. 한선 엔지니어링도 11,5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이터닉스도 지금 1.3% 상승세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이제 블룸에너지가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이제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섹터가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CXL 쪽도 좋습니다.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관련주죠. TLB가 11% 급등합니다. 57,400원이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6.9% 상승, 그리고 네오셈도 3.4% 올라가고요. 오킨스 전자도 2% 상승으로 1,1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엑시콘도 2.3% 올라가고요. QRT도 상승세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다 올라갑니다. CXL 쪽도 좋고, 자 그리고 오늘 지금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어요. 이게 치매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는데 지금 명인제약이 지금 106% 급등을 합니다. 이게 좀 때마침 또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 뭐 제약주들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화이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제약주들에 또 영향을 미쳤던 모습인데 오늘 명인제약 좀 화려한 데뷔식을 좀 치러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오늘 HBM 반도체 여전히 좋습니다. 자, HBM 쪽에서는 뭐 미래반도체 지금 3.2% 상승세고요. STI도 3% 올라갑니다. HBSP 고영 모두 1%, 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테크윙도 1.7% 올라갑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PSK홀딩스 다 좋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이 좋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또 반도체 쪽 그럼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좀 시세를 냈던 이제 마리화나 관련주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에머리지가 좀 17%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급등했던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좀 물량들이 나오면서 2% 약세, 화일약품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보여집니다. 각각 314억 원씩 37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 투자자는 436억 원 순매도를 나타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는 120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116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은 4억 원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많이 삽니다. 지금 2,300계약 넘게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1원 30전 상승한 1,404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오늘 시장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네요, 확실히. 그러네요. 네. 예, 예. 일본은 지금 뭐 요즘 참 이거 언급하는 데가 잘 없는데 단칸 지수 나오고 나서 조금 예상치 하회하니까 니케이는 약하게 시작하고 네. 달러에는 오히려 이제 148엔 위로 살짝 올라서는 엔 약세 뭐 이런 식으로 보이네요. 우리도 1,400원 밑으로는 잘 안 가는데 또 외국인들이 또 땡기는구만. 예, 이쪽 우리 거래소에서는 예, 작심하고 또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번 월초 거래를 상승적으로 한번 잡아보는 것 같습니다. 야, 정민효과 인정. 네? SOFC. 그게 제 효과가 아니고 네. 요즘 보면 이제 뉴욕 증시에서 좀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 따라서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이어지더라고요. 야, 이러면 이거 조만간에 이거 또 유튜브에서 또 이렇게 정민앵커 사칭한 그게 막 올라오겠다. 정민앵커 이렇게 하는 우리 방송이 이걸 갖다가 장면 띄워놓고 AI로 목소리 띄워가지고 왜 제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다 탈퇴를 안 할까요? 뭐 이러면서. 저만 올라갈까요? 수영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에이, 저는 사칭하는 사람 없더라고. 저 완전 허접한 거 아는지. 조금만 더 이제 그래요. 마리화나 맞췄고 SOFC 맞췄고 내일 하나만 더 하면은 곧 올라옵니다. 곧 이제 정민앵커 사칭하는 화면이 올라올 거예요. 예. 아 근데 이게 웃으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장도 장이지만 증권사 이렇게 PB 후배한테 들었는데요. 요즘 아주 심각합니다. 이른바 뭐 보이스피싱이라면 보이스피싱이고 사기라면 사기인데요. 네.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겁니다. 그 제한하는 게 너무 턱없이 좋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무슨 뭐 한 5만 원, 6만 원대에서 예. 이미 거래되고 있는 와중에 뭐 자사주니 뭐니 어째 이상한 소리 하면서 4만 몇천 원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네네. 식으로 해서 그리고 뭐 보내주는 거 보면은 실제 막 이렇게 앱도 있고 막 사고 판 것처럼 막 나오기도 한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그 후배 언제 한번 방송에 한번 부르고 싶은데 그쪽에서만 저기 컴플라이언스 쪽에서 갑자기 2천 몇백만 원 목돈이 이상한 데로 가더라. 한번 알아봐라 해서 엄마 뭐 하셨어? 이러니까 결국 쫓아가서 보니 심지어 5억 가까운 돈이었답니다. 근데 이게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예. 실컷 벌어놓고 그런 사기꾼들한테 당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좋다. 일단 의심하셔야 되고 예. 피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아니 앞서 대표님이 그 말씀하시던 내용 조금 더 들어볼게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리나라 성장률이 미국 성장률보다 당연히 이제 앞서기 시작하면 네. 지금 환율 자체는 하향 안정화 될 거다. 네. 그리고 결국은 지금 아까도 그 코멘트 주셨던 것 같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달러가 강세인데도 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올까 이 가격에 이제 그 얘기는 지금 현재의 가격이 지금 당연하다 내지는 원 달러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좀 긴 호흡을 놓고 보면 원화 강세, 달러 약세를 같이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다. 왜냐하면 네. 여기서 1,500원으로 다시 간다고 생각하면 들어오기 쉽지 않겠죠, 예,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의 지금 최근 한 달간의 강달러의 모습은 오히려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충분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긴 호흡에 놓고 보면은 지금 미국의 사실은 지금 잠재 성장률에 비하면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경험상으로는 이제 늘 더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재정을 쓰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차트에도 좀 있지만 내년에 다시 붉은색으로 지금 한미 경제 성장률이 정상화 다시 우리나라 더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면 결국은 1,400원대가 다시 이제 앞에 숫자가 14에서 13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더 높아면 뭐 1, 2 이런 식으로 더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외국인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주식을 사 모으는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십니다. 네. 지금 또 속보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10월 1일이다 보니까 네. 9월 수출입 지표가 나왔네요. 수출은 660억 달러, 9월에 전년비 12.7%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대미 수출. 아니 일평균으로 보면은 6.1% 하락이에요. 그러니 결국 이제 추석이 어디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네네. 그런 것 같아요. 9월 달에 우리가 노는 날이 없이 맞습니다. 거의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수출은 늘었는데 하루 평균으로 보면 6.1% 줄었다. 그래서 지표도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전년비 12.7%나 수출이 늘었다. 그래서 무역 흑자가 96억 달러다. 와, 그러면 싶은데 하루 평균 그렇다면 또 우리 이제 10월은 이번에 너무 놀잖아요. 그러게요. 오히려 주변의 자영업자들은 전부 한숨을 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뭐 그렇다고 매상이 느는 것도 아니고 나갈 돈은 다 나가야 되고. 다 해외로 많이 나가시니까. 예, 고정비는 뻔하고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 쓰고 있는데 월급제로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뭐 3분의 1을 갖다가 쉬면서도 월급은 나가야 되고 손님은 또 그만큼 기대가 안 되고 뭐 그렇던데 예, 지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좀 기저효과, 역기저효과는 감안하시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지금 그러고 연준의 금리나 지금 이거 이슈가 됩니까, 대표님? 다들 기대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기대가 되는데 그거 네. 당연히 뭐 하는 걸로 다 이제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차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물가 지표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지금 그러니까 예상치대로 저번에 PC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예상치가 높았는데 높은 만큼 나온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코어 PC 물가가 2.9나 나왔으니까 네. 상당히 높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그러니까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도 연준이 실제로 목표치를 2%가 아닌 3%로 사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셈이고 그러면 사실은 달러는 약세로 가고 금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 사실 이 배팅도 이제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거나 금리를 뭐 연내까지 인하 몇 번 하고 우리 다들 거기에 관심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재밌는 차트는 이제 도이치방크에서 사실은 그 금리 횟수, 인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금리의 변동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그 얘기인 거거든요. 지금 차트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주식 시장의 변동성 지수는 빅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채권 시장의 변동성 지표는 무브 지수라고 합니다. 예. 무브가 이제 뭐의 약자냐면 메릴 린치 옵션 볼러터리티 에스티메이트. 이제 네. 요거의 약자인데 지금 이것이 보시면 이거 역계열입니다.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짙은 파란색 선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매우 낮아진다. 네. 변동성이 되게 파란색. 예. 무브는 역축. 역축으로. 예, 뒤집어 놓은 거니까 축반전으로. 올라가면 변동성이 낮아지는 낮아진다.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주황색, 그러니까 오렌지색을 보시면 S&P 500 동일 가중인데 보시면 차트가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이네요. 2020년. 네. 코릴레이션이 상관관계가 거의 80%에 육박하니까 그냥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결론은 지금 시장이 레벨업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금리 인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동성이 잡혀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향 안정화돼 있는 거. 결국은 변동성이 예상치보다 높거나 아래로 튀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다의 결론인 거고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의 예상 수준대로 금리가 움직여지면서 시장 금리가 안정화되는 모습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너무 목매지 말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제 이번 주는 내일까지 거래일 그리고 금요일 개천절 휴장. 사실상 다음 주 내내 쉬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요. 미국도 알려주시고요. 예, 이제 미국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셧다운 자체는 네. 단기간에는 영향 안 준다 예.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이게 얼마나 장기화될지 분위기와 그것 때문에 경제 지표가 발표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네. 좀 더 영향을 줄 거다 말씀했는데 우리나라도 과거 이게 지금 이 KB증권하고 미래세증권에서 좋은 또 보고서를 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네. 결론은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 길어도 네. 주가에는 반응이 없더라. 아니, 이게 25년 동안 지난 25년간 보시면 추석 연휴 전일주일 그다음에 첫 거래일 보시면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거의 움직임이 없죠, 사실은. 예. 평균 0.4 마이너스 0.3이니까 예. 그냥 똑같이 움직입니다.
거기에 이제 미래에셋이 최근 10년간 자료, 15년간 자료를 보여줬는데 보면 보통 추석 연휴 시작되기 전에 조금 빠졌다가 좀 사실 네. 싹 빠지잖아요.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재개장하고 나면은 재거래하고 나면은 다시 빠졌던 걸 거의 다 이제 만들어냅니다. 근데 마지막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부터 좀 주가가 전반적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이게 이제 아까 저를 구박하셨던 10월 달, 9월 달의 변동성. 그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미국도 과거 평균은 늘 이랬다. 그러니까 저는 통계치를 말씀드린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기대대로 10월 달에 변동성이 약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지난 그 과거 10년, 15년간의 평균은 보통 이제 재개장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시장이 소위 이제 정신 차리고 나면 보통 변동성이 있을 때 주가가 좀 빠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행이네요. 또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요. 네. 네. 오늘 내용 구박인 줄 알아들으셨네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4분기 시작이 좋습니다. 국내 증시 양대 지수 하루 만에 반등해냅니다. 코스피가 0.7% 넘는 오름세로 3,450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0.7% 오름세입니다. 848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줍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170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 역시 475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1,629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만 팝니다. 외국인 27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76억 원 매수 우위, 더불어서 개인 투자자도 213억 원 사자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제약과 반도체 장비 업종, 전기 장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우주항공과 국방, 디스플레이 패널, 조선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반도체 섹터가 강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이 상승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TLB가 11.2% 오름세로 57,300원, 퀄리타스 반도체가 9% 가까이 상승합니다. 1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오셈이 2.8% 강세로 1,640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3.6% 강세 기록 중입니다. 12,2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2% 넘는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354,500원입니다. 치매 관련주가 오름세입니다. 오늘 코스피에 신규 상장한 명인제약이 섹터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치료 약물 생산과 판매 업체인 명인제약 화려하게 데뷔를 했는데요.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2배 웃돌면서 지금 더블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11만 5,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보령이 7% 오름세로 9,330원, 젠백스가 4.4% 강세로 거래가 52,600원으로 집계됩니다. 그 밖에 명문제약이 2.5%, ABL 바이오도 2.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백악관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만큼 이를 계기로 그가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까지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남북 경협주가 움직입니다. 코데즈 컴바인이 12.4%, 12% 넘는 오름세로 2,105원이고요.
좋은 사람들도 5%대 강세, 거래가 2,100원입니다. 아난티가 3.1% 상승하며 9,420원, 인디에프도 3.7%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일신석재는 4% 가까운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2,055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주 강세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블룸에너지 주가가 급등한 영향인데요. 블룸에너지는 와이오밍주 신규 발전소에 첨단 연료전지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간밤 주가가 15% 가까이 오른 바 있습니다. 이 소식에 SK D&D가 13.2% 상승합니다. 12,670원. 아모센스가 6.8% 강세로 거래가 8,900원이고요. 두산퓨얼셀도 6.8% 오름세입니다. 3450원에 거래되고 있고 한선 엔지니어링이 5% 가까운 오름세로 11,510원. 더불어서 범한퓨얼셀도 5.6% 상승합니다. 거래가 31,2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10월의 첫 거래 스타트가 좋은 국내 증시, 지금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수하고 있는 만큼 코스피 외국인의 힘으로 상승세 키워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약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이 11만 4천 달러를 회복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원더프레임 김동환 대표 연결해서 가상자산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10월 이제 첫 거래일입니다. 그간 비트코인이 10월에는 강세장을 보였다고 하던데, 금년에는 10월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보면 10월에 유난히 상승을 잘하는 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4년 중에 9번을 상승 마감을 했고 그냥 또 상승을 한 게 아니라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평균 15% 정도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9월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상승률이 마이너스 4.9%거든요. 상당히 대조적인 결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좀 기대하는 투자자들도 많은데요. 공교롭게도 미국 금리 인하라든지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든지 하는 그런 호재들이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서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속도를 앞당기면서 알트코인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데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도 있잖아요. 괜찮을까요? 알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는 SEC가 9월 달에 그 ETF 승인 절차를 상당히 좀 간소화시켰어요. 그래서 네. 10월이나 11월 정도에는 상당히 많은 ETF들이 승인이 될 거다라는 부분은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다들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한번 2019년에 비트코인 거래를 할 때 셧다운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비트코인에는 그렇게 가격적인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주식전략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본부장님. 예. 자, 이제 생각보다 오늘 이제 10월 출발이 좋습니다. 네. 지금 개장 후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도 1,410원대까지 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는 1,404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환율 자체가 이 정도 가격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만약에 장 후반까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인 기대감이나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에 대한 영업이익 상향치, 그 추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한번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드려보자면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7월 달과 8월 달에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이 나왔는데 당시에는 저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때 정책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밸류가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3분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하향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기대감이 이제 추가적으로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살짝 미심쩍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여전히 좀 부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이번에 신고가가 나왔는데 신고가가 나온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33주 정도의 강세장이 이어졌다라는 과거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연휴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는 긍정적인 스탠스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굉장히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주 들어와서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들어오면서 조선주라든지 방산주들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 같은 경우는 연휴 이후에 진행이 될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도 굉장히 좋고요. 저는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좀 변동성이 하방으로 나왔었던 쪽이 또 제약바이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 주 들어오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좀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까지 본다면 저는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어젯밤에 엔비디아하고 화이자가 많이 언급이 되던데 네. 미국에서 네. 화이자 건 혹시 내용 좀 파악해 보셨어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약가에 대한 예, 그렇죠. 약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라는 네. 내용들이 항상 부담으로 작용을 해왔었어요. 예. 근데 이제 화이자라는 기업이 사실은 약가 인하라는 게 제약사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렴하게 팔게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약가 인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처방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전반적으로는 고려를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와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 저는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런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붙어준다면 주가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 상방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미국 쪽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있고 우리가 최근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였던 아주 뜨겁게 움직였었던 바이오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제품이나 반제품으로 수출하고 있는 물량들 자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의약품 쪽에 대한 100% 관세를 부과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피해를 받을 수가 있지만 이번에 일라이 릴리 공장을 인수하면서 예. 현지화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본다면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기조 자체를 베이스로 좀 깔아두실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에스모에서 리가켄바이오라든지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학회 일정에서 이제 모멘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하고 트럼프가 이제 화이자와 이런 협상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둔다면 전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동안의 역사를 되짚어 본다면 12월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5년 동안 6년 동안 12월 달에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가 하락했었던 적이 한 번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코스피와 코스닥의 대체적인 연말 12월 달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 업종 지수 기준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 같은 경우는 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매력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벌써 12월 달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10월 달이 너무 짧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11월 달, 12월 달이 좀 빠르게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스탠스, 긍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조금 이제 더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비만 치료제 쪽 최근에 엄청 이슈가 많았잖아요. 비만 치료제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왜냐면 APR이 다시 또 시세를 내니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에서 비만 쪽이 굉장히 매력적인 예. 것은 이게 환자가 아니어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가 무슨 이제 만병통치약처럼 지금 모든 적응증을 넓혀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비만 치료제 다음에 비만 당뇨 치료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쉬라고 해가지고 메쉬 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는 변동성이 많이 나왔죠. 네. 올릭스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변동성이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난주에 네. 중국 쪽에서 비만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한번 나왔거든요. 중국에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예. 좀 파일을 뺏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우려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가 됐다라는 분석들이 나왔는데, 저는 살짝 좀 다르게 보여집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이 비만을 통해서 만들어진 합병증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비만을 하나 잡음으로써 네. 이제 우리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고 한다면 펩트론이라든지 D&D 파마텍 그리고 최근에는 G2G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많이 언급이 됐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한미약품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좀 올라오다가 네. 며칠 또 이제 어제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이 연말까지 2-3개 정도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비만 당뇨 쪽에도 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접근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려해 본다면, 제가 앞서서도 잠깐 조선과 방산 말씀드리면서 연휴 이후에는 실적 시즌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쪽에서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한미약품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연휴 이후에도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비만뿐만 아니라 실적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전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APR 예. APR도 말씀을 하셨고, 요 피부 미용 쪽에 예.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그리고 뭐 파마리서치 같은 기업도 예. 좋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던 것은 LNC 바이오라는 기업인데, LNC 바이오. 우리가 지금 중국이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사용처가 네. 이 미용 의료 쪽이라고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뭐 파마리서치라든지 LNC 바이오 같은 경우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AP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화장품 쪽으로 엮어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쪽에 대한 우리나라 시장의 입지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14년도만 하더라도 미국 쪽에 대해서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화장품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이 10%대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과 제 기억에는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더 많은 수출을 했다라는 기사를 접한 게 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3년도라고요. 2023년도부터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수출을 많이 했는데, 예.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점유율이 28%까지 올라왔고요. 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15% 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화장품과 관련되어 있는 이 기업들의 제품성, 상품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중국 관광객들을 통한 화장품 쪽의 매출도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APR이라는 기업 자체가 꺾이지 않았을 때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포인트 하나를 더 네. 잡아드려보자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도 북미 쪽에서도 매출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지만, 북미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쪽에 대한 시장 자체의 캐파가 여전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온라인 쪽으로 진출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확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지금 2025년도 8월 달까지만 봤을 때 방문객 자체가 네.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치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중국 관광객만 놓고 본다면 2016년도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80% 수준이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부터 이제 무비자 입국 관광이 방문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화장품 쪽에 대한 매출이 또 한 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온라인 쪽에 그리고 우리나라 방한 인바운드 쪽에서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포인트를 둔다면 화장품 관련주도 실적 시즌에서는 전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좋은 와중에 지금 조선보다도 단순히 조선보다도 엔진 쪽이 유난히 더 좋아요. 그러게요. 뭐 특별히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엔진 같은 경우는 네. 중국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발주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네. 중국에서 만든 LNG 선박이 LNG 엔진을 이용한 선박이 중국에서 만들었을 때 바다에 한번 선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바다에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멈췄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 쪽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이렇게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미국에서 계속해서 중국을 규제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쪽에다가 발주를 넣었었던 다른 나라 선사들 같은 경우도 발주를 취소하고 있는 구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수준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제가 이제 9월달 기준으로 따져봤더니 LNG 선박에 대한 우리나라 이 대형 조선사들에 대한 LNG 선박 발주량을 보면 올해 들어서 17척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 쪽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거나 다른 나라에서 2026년도에 발주가 예상되고 있는 물량이 70척 넘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70척 중에서 60척 이상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발주 물량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성장을 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엔진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친환경 선박 쪽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가 국제회사 기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IMO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는 좀 더 의무화를 통해서 이 LN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선박 쪽으로 엔진을 교체하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에 따라서 엔진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폐선이라고 하죠. 폐선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2021년도, 2022년도만 하더라도 LNG 선박 외에 다른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약 40년 정도를 사용을 했을 때 폐선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폐선이 되고 있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도, 2022년도에는 40년 동안 사용을 했었던 선박을 폐선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게 25년까지 줄어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폐선이 되면 LNG 선박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 쪽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실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우리가 연휴 이후에는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부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가 수주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2분기 때 거의 대다수의 물량들을 떨궈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23년도, 2024년도에 수주받았던 물량에 대해서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3분기부터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도 분명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주는 전반적으로 좋고, LNG 쪽에 대한 모멘텀도 많이 받아가고 있는 거죠. LNG 쪽에 대한 모멘텀도 사실 말씀드려보자면 굉장히 긴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러시아 쪽에서 LNG를 받아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2028년도까지는 러시아 쪽에 LNG를 사용하겠다라고 했다가 그걸 계속해서 기한 자체를 단축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산 LNG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LNG 선박이 20척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발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NG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올 수가 있고, LNG 피팅 밸브라든지 LNG 조선 기자재 쪽 같은 경우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국방부를 전쟁부라고 이름을 맞아요. 바꿨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뭐 미사일을 늘리겠다, 군함을 만들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MRO 쪽에 대한 부분이 어제 우리나라 HD 현대중공업에 좀 붙어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조선주들이 상반기 때 정말 많이 올랐어요. 뭐 100%, 200% 오른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하반기 때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종합주가지수 대비해서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슈가 됐던 뭐 주식들 이렇게 한번 쭉 매일 살펴보고 있는데, 이기범 부장님, 지금 잘 가고 있는 쪽은 뭐 걱정 없다 손 치더라도 이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때 그 신라면 그
포장지에다가 캐대언 애들 캐릭터 올렸다고 이걸 갖다가 뭐 한 8, 9만 원 하던 놈을 갖다 14만 원까지 땡겼는데 야 주가란 게 그렇게 되나 싶은데 농심홀딩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또 10만 원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지금. 뭐 수직 상승, 수직 하락이고 김밥, 우양 네. 뭐 마찬가지고. 자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이거 도대체? 순식간에 올라갔다 순식간에 원위치 하는 애들. 네, 이게 일단 우양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김밥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을 때 네. 테마성을 가지고 좀씩 움직이는데 이게 일단 시가총액이 700억 정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를 할 때 기준을 좀 정할 때 네. 1,000억이 안 되는 기업들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개인적인 그런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매매의 그런 포트에서 좀 제외를 하는 편인데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절매를 내가 잘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잘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농심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테마성 이슈라든지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 시장이 너무 안 좋다. 시장에 자금이 갈 데가 없고 반도체가 안 좋고 제약바이오가 안 좋고 조선 방산 원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자금이 갈 곳이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자체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야구로 표현을 드리자면 그냥 정면 승부. 직구를 던져도 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밀린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SSD라든지 낸드 쪽이라든지 D램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매매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투자하시기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반기를 전반적으로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선과 방산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정할 게 없으면 그런 걸 손대더라도 지금은 직구로 승부하자. 예. 아니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사상 최고치 경신 뭐 이러고 있는 와중에 자 그러면은 꿈쩍 안 하는 애들 2차 전지 네. 무슨 뭐 게임 뭐 이런 애들 어떡하죠 이거? 이거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고민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신규 매수를 한다면 뭐 종목별로의 메리트를 우리가 어떤 기업이 특정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접근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신규로 접근할 때는 그래도 좀 더 눈에 보이는 직구 승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지 조선 방산 같은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를 본다면 연휴 이후로 본다면 전 전력기기라든지 화장품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3분기 때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업종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조선 방산 정도이고 증권주들까지도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승부를 보시면 승부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2차 전지가 어쨌든 업황이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따져보니까 올해 들어서 유럽 쪽에서는 전기차의 판매율이 작년 대비해서 20%에서 30%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은 유럽 쪽에서의 그런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신차의 60%에서 70% 정도가 법인 차량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 법인 차량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의 그런 세제 혜택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일단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캐파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어쨌든 얼마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13조 15조였나요? 그 벤츠와 계약을 했었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ESS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지금 좀 붙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하반기를 본다면 지금 LNF 같은 경우는 3분기 때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ESS 쪽에 대한 모멘텀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저는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최근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든지 이제 전고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 이런 기업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매도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를 한다면
저는 일단 후순위로 좀 밀려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장이 지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석적인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업황이 3분기, 4분기 더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좋은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순위로 좀 밀려나고 있는데 2차 전지도 저는 더 빠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물론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더 밀릴 가능성이 있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저는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2차 전지를 내가 100%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중이 너무 많다면 그래도 한 20% 정도는 다른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전력기기 쪽 이제 추석 지나고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거 좋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럼 그 섹터 내에서도 왜 추세가 살아있는 애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애들이 있단 말이죠. 어느 쪽이 더 괜찮을까요?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더 나은 건가요? 네, 지금 저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예. 너무 달리는 말이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화장품과 전력기기 쪽에서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APR 달리는 중이잖아요. APR 빼고요. 그래요? APR은 이제 예.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네. APR 같은 경우는 좀 제외를 한다면 지금 뭐 실리콘2라든지 그리고 실리콘2도 주가 흐름이 오히려 괜찮게 소외된 나오고 애들이 있고요. 많죠. VT도 예, 그렇고. 맞아요. VT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VT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기술력이 뭐 다이소라든지 이런 데 이들샷. 입점을 하면서 많이 판매가 됐는데 기술력적인 부분보다는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너무 거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기업들마다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일단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최근에 네. 좀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뭐 펌텍 코리아나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이나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꺾여 있는 것은 사실 네.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죠.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 뭐 해운주들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많고요. 예. 철강주들도 많은데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면 뭐 네. 1년 이렇게 보유하실 게 아니라면 전 그래도 좀 이제 모양새 이게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좀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매매라는 것은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이 아주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건 좋은데 너무 달리는 거는 초원에서 막 뛰어다니기는 그거는 올라타기 어렵지만 예, 놀이동산에 그 회전목만 올라탈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윗꼬리를 달고는 있습니다만 또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외국인들 또 매수하는 종목들 시세가 굉장히 또 좋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러네요. 시장 더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